저희가 어떻게 박수를 받죠? 오늘도 우리 가족들 만나게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네. 염원의 박수라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언니, 녹아요. 안녕하세요.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통일공감의 이성입니다. 32년 전 온 국민을 눈물바다에 빠뜨렸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인데요. 오늘은 그 역사적 현장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던 이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통일공감에서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진행자 이지연 아나운서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진행을 하려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정말 대선배님이시잖아요. 모시고 오늘 진행을 하려니까 정말 떨리기도 하는데 네. 귀엽게 봐주시고. 저는 늘 질문을 하던 사람이라서 네. 이렇게 답변하는 자리에 앉으면 제가 떨려요. 같이 떨고 있으니까 괜찮죠? 네, 얼마든지 잘해주실 것 같아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여전히 방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텔레비전 화면에 자주 비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묻곤 하시는데 KBS 라디오에서 3라디오에서 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라는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NS 홈쇼핑에서 TV 특강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또 한 가지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스페셜 이지연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선생님 정말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신데요. 네. 근래에 정말 대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잖아요. 국제시장. 네. 저도 네. 그 영화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특별히 그 장면에서 영화의 이산가족 장면이 있잖아요. 상봉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바로 그때 당시의 진행자께서 여기 앉아 계시다. 제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요. 여기 덕수 씨가 와서 앉아 계셔서 긴장하셨을 텐데 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첫 느낌이 그냥 푹 파묻혀서 그냥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흘린 눈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객관적으로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참 대단한 프로그램 했었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83년에 이산가족을 할 때는 그냥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그 배가 난파하지 않도록 열심히 운전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노심초사 그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관객의 입장에서 네. 이산가족의 문제를 띄워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네. 후배들하고 갔는데요. 눈물이 막 나는데 손을 못 올리,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냥 계속 줄줄 흘리면서 네. 그 이제 주인공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월남전에도 파병됐었고 독일에 가서 또 광부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다 넘겼었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오셔서 그 얘기보다 이산가족 얘기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가만히 생각하기를 어찌됐든 그 질곡의 세월을 보낸 그 주인공한테 왜 많은 분들이 당신 이산가족도 아니면서 이산가족에 초점을 두고 그 영화를 보시면서 같이 우셨을까. 혼자 또 거기서 동질성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 영화를 봤었어요. 네. 당시에 또 현장에서 생방송을 진행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 이 일을 잘 해결? 잘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만 있었어요. 거의 뭐 수만 명이 늘 여의도 광장에 매일 오셨고 그리고 스튜디오 안은 물론이고 방송국 건물 전체에 몇만 명이 계속 운집해 계시니까 심지어
이산가족 가운데는 나는 여기 떠날 수 없다. 내 가족 속에 이걸 비춰주기 전에 난 떠나지 않겠다 하고선 노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 오는 날 거기서 얼마나 추우시겠어요. 시멘트 바닥에서. 거의 난민촌 수준이었죠. 이제 그런 곳에서 저분들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든 소개를 해야 되고 그 소개된 사연을 보고 상봉 가족이 점점 더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 네. 그래서 처음에 뭐 500가족 상봉 기념 또 1000가족, 5000가족 때로는 그렇게 이제 숫자를 상봉 가족이 더해지면서 큰 장충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기도 하고 네. 하여튼 그 커다란 이 과정을 정말 사고 나지 않게 무사하게 한 가족을 더 만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만 지냈기 때문에 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해냈나 하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당시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었던. 요즘 제가 일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전부 다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네. 1983년에 대한 기억은 전혀 못 하시죠. 예.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아픔, 그 현대사를 비춰줬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를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예전에 직접 보진 않았지만 자료 영상을 통해서 또 흘러나오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산가족 찾는 음악. 네. 그것을 통해서 좀 많이 접해본 경험은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생방송이라고 들었어요. 뭐 138일 네. 연속으로 하셨고 네. 또 하루 최대 16시간의 생방송을 하셔가지고 뭐 물도 못 드시고 잠도 못 주무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가장 길게 방송한 게 16시간 35분이에요. 이제 일단 방송 시작해서 16시간 35분을 꼼짝 않고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럼 물을 마시면 안 되죠. 생리적인 문제가 있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밥을 먹는 건 어떻게 먹냐면은 지방을 전부 연결하잖아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자 창원 나와주세요. 뭐 부산 나와주세요. 넘기면 거기 일단 넘기면 한 3, 4분 길게는 5분 정도. 네. 그 사이에 우리 무대 뒤로 가서 얼른 김밥을 한 두 쪽 오물오물 먹고 나오고 얼른 입술 바르고 또 다시 앉아가지고 네 연결하고 예. 상봉 과정 나왔습니다 하고 진행하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기진맥진하고 가장 힘든 게 밤을 이제 꼬박 세우는데 연결을 하는데 상봉 가지고 오고 계속 가족 소개만 하면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네. 실은 죄송하죠. 한 가족 한 가족의 사연은 책 몇 권의 사연인데 달랑 조그마한 종이 한 장으로 그분들의 몇십 년 세월을 담았는데 그걸 읽어 내려가는데 진행자들이 졸면 안 되잖아요. 졸음이 밀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 무슨 로션이 있어요. 그 바르면 파스 같은 그런 건데 뒤에 바르면 여기서 천불이 나오는 거 그게. 네. 그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꼬박하면 앞에 카메라 감독이 이전 씨 다음은 평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비몽사몽 같은 그런 순간에 평양을 연결? 평양은 무슨 평양하고 깜짝 놀라게 이제 잠을 깨워주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속으로 진행을 한 동안에 평양. 그래 우리가 남북 이산 가족이 이렇게 또 서로 가족을 찾겠다는 사연을 방송하는 날이 와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는 남북 이산 가족 찾겠다는 생각은 못했고 네. 남쪽에 피난 내려온 가족들이 불과 한정거장 사이 두고 내 몇십 년을 그렇게 모르고 살았던 가족들이 찾아 나선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이산가족이 있으셨나요? 네, 이제 오랜 세월 지나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세요. 어떤 가족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 하는데 이산가족들 가운데는 제가 말씀드릴 때 왜 나는 얘기 안 할까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숱하게 많이 계셨기 때문에 따지면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게 기억에 나고 그리고 이제 국제시장에 나왔던 그 허연철, 허연옥 남매는 네. 전 지금은 그분들하고 가족처럼 지내요. 그러세요? 오로지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이제 6남매 중에 딸만 5이고 외동아들 하여튼 오라버니를 전쟁 때 헤어지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데 이 허연철, 허연옥 남매가 6살, 4살 때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이제 각자 고아원이 다른 곳에 살다가 33년 만에 그 오빠, 동생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제주에 사는 여동생,
대전에 사는 오빠가 만났는데 오빠가 이제 화면이 둘로 분할됐는데 딱 비치는 얼굴이 똑같아요.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그리고 이제 오빠랑 같이 불렀던 그 노래를 하나 부르는데 그렇게 애잔할 수가 없어요. 그때 네. 전 국민이 다 울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 철의 여인이다 뭐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진행할 때 왜 눈물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전체적인 그 거대한 방송을 진행해야 되니까 울 틈이 없었지요. 근데 그날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박차고 나갔어요. 이제 늘 그 메인 자리에 앉아서 전국을 다 연결하고 상봉과정 나오면 인터뷰하고 뭐 해외 연결하고 하니까 이게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그냥 박차고 나가서 뒤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그 남매는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후로 열심히 수소문해서 서로 연락하고 지금도 뭐 우리 허인철 씨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이 아나운서 제가 또 그분의 매니저예요. 네. 이제 그분은 매니저 하고 전화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가족 같은 정을 나누고 하는데 그 외에도 많이 계세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참 많기 때문에 한 가족 가끔 생각하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나 만나신 가족은 가족들대로 크게 불편하지 않고 잘 사시는지 아니면 못 만나고 특히 전쟁 고아들이 그렇게 가슴이 아팠어요. 2살, 3살 때 본인의 이름도 모르고 고아원에 맡겨졌으니까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으로 고아원에서 지어준 생일로 30년 넘게 살아온 전쟁 고아들이 여기다 부모 이름 모름,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고아원 주소만 써갖고 와서 그냥 다니면서 아마도 눈빛으로 아니면 뭐 생김새로 그냥 멍하고 다니시는데 그 눈빛들이 가끔 생각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지금도 눈시울이 촉촉해지셔서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참으셨을까 네.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한데 만약에 다시 그때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다면 같은 프로그램 다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참 욕심 많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 정말 우리가 남북이 지금처럼 이렇게 경색되지 않고 이산가족을 평양에서 진행하고 서울에서 진행할 때 제가 평양 가서 진행하고 그 평양에서 뉴스 아나운서가 KBS에서 진행하고 네. 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런 꿈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네. 얼마든지 하지요. 해야지요. 예. 네. 근데 또 이산가족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사자기도 하시잖아요. 정말 누구보다 그 이산가족에 대한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 오빠와는 어떻게 헤어지게 되셨나요? 그 전쟁 때 학도병으로 이제 참전하셨던 오빠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돌아오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전사 통지가 온 것도 아니고 행방불명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은 뭐 온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지가 않아서 아들 하나에 거는 희망, 우리 집안에 그 몇 대 손인데 그 거는 희망, 그리고 아들이 없으면 부모님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안 해본 게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일본에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오빠한테 온 편지인데 일본에서 지금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일본으로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 등록금 마련했던 거 어떻게 잘 처리하셨느냐. 그러니까 진짜 오빠가 맞죠. 그래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지금처럼 여행이 쉽지 않은데도 사람을 보내서 일본 그 주소로 사람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없다는 대답을 듣고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은 그 낙심하고 세월을 보내셨는데 그 이후로 50년 동안 저는 저희 집안에서 오빠의 그 행방불명됐다는 실종 신고도 내지 않고 기다렸어요.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혹시 북한으로 건너가셨다면 오빠가 워낙 똑똑하셨기 때문에 무슨 학계나 아니면 정치계에 계시지 않을까 해서 혼자 북한에 관련된 기사 나오면 꼭 그쪽을 더 열심히 뚫어져라 봤어요. 오빠 이름 석자가 나오나 하고 찾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던 상황에서 83년도에 이산가족을 할 때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저하고 같이 하셨던 유철정 스님도 이산 가족이셨고 저도 네. 이산 가족인데 둘이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분도 참 마음이 여리시고 그런 분인데 이 선생 우리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얘기 하다 보면 자꾸 눈물이 나올 것 같다. 근데 유 선생님 워낙 눈물이 많으세요. 그냥 계속 울고만 계셨어요. 가슴 아픈 얘기 했으면 당신이 먼저 우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산 가족입니다.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무너질까 봐 서로가 이산 가지고 숨겼었어요. 스태프들한테도 얘기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방송하는 날 뭐 전혀 그런 얘기 약속도 없이 불쑥 튀어나왔죠. 저희도 이산 가족입니다. 저희 두 사람도 그러나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이 훨씬 많으신데 저희 KBS는 결코 이산 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찾으실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네. 그 약속이 지금 여러 형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군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이산 가족분들이 아마 같은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한반도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2000년에 오빠를 만나셨죠. 정말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건 보면은 드라마 같아요. 저도 국제시장 2편 써야 될 것 같아요. 생각 못했어요. 정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감독이 자 이지연 씨 다음엔 평양이야 라고 할 때는 저 잠을 깨워주려고 장난을 치신 거였는데 네. 평양에서 오빠가 나타나신 거예요. 상상도 못했었는데 2000년도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7월 17일에 제헌절에 TV 화면에 북한에서 남한의 가족을 찾는 그 자막이 쭉 흘렀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헌절에서 방송 쉬고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빨리 텔레비전 보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오빠가 우리 찾는다고 울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2살 때 어릴 때니까 오빠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지만 세뇌를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오빠의 사진을 통해서 오빠 친구들 통해서 오빠의 똑똑하고 기가 막히고 뱃삼의 무추를 기가 막히게 불렀고 오빠가 갖고 있던 고등학교 사진 뒷면에 사진을 갖고 있던 전체 사진 가운데 뒷면에 서기로 써 있어요. 서기면이 오빠의 필체로 네. 명필이에요. 저는 그 추억만 갖고 있던 사람인데 오빠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성함 언니들 이름 쭉 쓰고 제 이름 막내 이름까지 제 아명 막내 이름까지 쭉 써 있어요. 바로 달려갔죠. KBS로. 그냥 뭐 입은 채로 달려갔어요. 그게 7월 10일이었는데 오빠를 만난 게 8월 15일이었어요. 네. 8월 15일 광복절에 코엑스에서 이제 첫 상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 한국에서도 오빠를 잊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었지만 북에서도 이 가족을 잊지 않는 오빠가 있었다라는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됐겠어요. 근데 참 체제라는 게 그리고 또 문화라는 게 또 삶이라는 게 저는 오빠가 이제 나타나실 때 이제 7월 17일에서 8월 15일까지 거의 한 달 기간 동안 우리 오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리고 적십자 사무실 가서 오빠의 사진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오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8월 15일에 상봉 현장에 딱 저 앞에서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이마는 약간 벗어졌지만 68세가 된 그러니까 19세에 나갔던 오빠가 68세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모습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님이 68세에 세상을 뜨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오빠하고 울었지만 아빠하고 운 거예요. 아빠하고. 아버지가 저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막내를. 그냥 정말 눈이 안 올 때도 제 아명이 이제 끝자가 봉인데 봉, 밖에 눈이 와요. 저를 깨우시려고. 봉, 일어나셨어요? 그거에 늘 잔잔하게 나오는데 그 오빠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 있는 동안에 저희 5명밖에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상봉 가족이 언니들 제일 연세가 많으시는 그때 76세이셨는데 언니들도 그냥 계속 울기만 하는데 오빠는 눈물이 없으세요. 그리고 역시 또 인민 배우로 생활하셔서 그런지 유머도 넘치고 그 오빠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때 각시문에 다 났어요. 그 막 선글라스를 탁 쓰고 트랩에서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내리자마자 막 아리랑을 딱 추는 모습도 한 카트 탁 크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오빠의 발언. 서울의 아가씨들 되게 이쁘군요. 뭐 이것도 나오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역시 또 예술적인 기질이 있으시구나. 네. 근데 이제 그 만나는 동안에 저희는 계속 울고 있는데 북에서 아무리 그립고 그렇게 그분도 오빠도 이제 미국의 뭐 그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할 때는 우리 가족 얘기를 많이 해서 미국의 뭐 한국일보 LA 지사의 기사 나오고 뭐 그랬었대요. 그랬더니 네. 신문 못 봤나?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그게 LA 그 지면만 나오지 한국에는 안 나왔다는 거 모르시는 거죠. 아. 그리고 딱 한 번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호텔 위에를 보더니 저게 뭐냐고 그러세요. 스프링쿨러를 보고 도청기인 줄 알고. 아. 그래서 저거는 저기 화재가 날 때 물 뿌리는 거다.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었던 얘기. 그다음에 아들을 둘 뒀는데 그중에 정말 똑똑한 평양 수제학교 다녔고 그 의과대학에서 그 우황청심환 같은 돼지로 만든 그런 걸 발명을 해서 김정희 위원장한테 상을 받았고 그랬던 아이가 그 수상 기념으로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대동강에서 익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 잃었다는 얘기를 하더니 그때 울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단 하나인데 나를 잃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우셨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혈육에 또 그러니까 체제고 뭐고 이념이고 형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때는 별로 눈물 흘리지 않더니 자신과 부모님 자식과 부모님 얘기할 때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한 번 상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헤어지면 그 후유증이 좀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참 수없이 많은 이산 가족들은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저렇게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나마 한 번 만난 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늘 말씀하세요. 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더 그냥 살아 계실까 이제 포기할까 이런 날들의 시간보다 살아 계신데도 오빠가 68세 때 만났으니까 2년 후면 칠순잔치인데 전화해서라도 오빠 어떻게 칠순잔치는 하셨어요? 오빠 오늘 생신인데 어떻게 미역국은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제사를 모셔간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날짜를 다 적어드리고 내가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 물 북에서라도. 한 그릇 떠놓더라도 내가 지내겠다 했는데 부모님 제사는 잘 모셨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꼭 그런 날이면 저는 임진각으로 달려갔거든요. 가보면 정말 임진각에 수없이 많은 리본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임진각에서 서울역까지 거리보다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거리가 훨씬 가깝거든요. 근데 그걸 건너가지 못하고 지금 오빠가 2000년에 68세이셨으니까 지금 생존해 계실까라는 생각도 가끔 하다 보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참 이렇게 천륜을 이렇게 끊어놓고 이어질 수 없는 그냥 간단히 몇 걸음만 가면 되는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한다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게 참 안타깝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통일이 꼭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통일은 끌림이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네, 그 이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게 많은 국민들이 그러셨어요. 혈육이라는 게 뭔가. 왜냐하면 점점 갈수록 이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도 같이 안 살면 친척이 아닌 것 같이 느끼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네네. 통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정말 혈육이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커다란 대명제를 딱 국민에게 펼쳐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 후에 살기 힘들다 보니까 가족을 챙긴다는 게 어려운 현실이기도 했지만 이제 조금 숨 돌리고 나서 내 가족, 내 민족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 그 방송을 하면서 60여 년, 길게는 60여 년 못 만났던 사람이 만나자마자 네. 한마디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빠 날씨가 흐렸죠. 우선 바로 오빠하고 여동생을 끌어안고 우는 게 이건 바로 끌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남끼리는 아무리 10분을 길게 물어보고 30분을 길게 얘기를 나눠봐도 끌리는 게 없는 거예요. 또 국민통일방송에서 백인클럽으로 활동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재능 기부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냥 그 처음에 방송의 설립 이념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북한에 100만 명만
동포들이 이 방송을 들어준다면 통일에 앞당겨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공감을 했었고 네. 제가 예전에 KBS에서 이제 한민족 방송에서 그 북한 또 저쪽 사할린 또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을 했었어요. 아, 네. 그때 특집 방송을 하는데 연변에 연결했는데 연변의 동포가 저한테 이지연 씨 반가워 이러시는 거예요.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마치 북한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것 같던. 왜냐하면 정말 멀리 아주 멀리 만날 수 없고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연변 말씨이긴 하나 우리 말로 음. 헬로우가 아니에요. 네. 이지연 씨 하는데 저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그때 그 마음으로 제 음성이 평양에 들릴 수 있다면 개성에 들릴 수 있다면 정말 저 좁은 마음으로 평양 오빠가 평양의 조카들이 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박한 네. 바람도 가지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연결했을 때 그쪽에 그분들이 아, 이지연 씨 음성이 참 정스러워요 라는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것도 또 얼마나 다정한 그런 소통이 될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들어와서 라디오에서 이전에 그 소설 낭독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라디오 책 읽기. 소설책. 네. 예. 하고 있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글쎄요. 규모는 뭐 되게 큰 방송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실은 작은 호롱불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네. 밤에 혹시 그 비박으로 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손전등 하나가 무섭고 겁나는 산길을 밝혀주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등정을 마치고 내려오잖아요. 저는 이 국민통일방송이 북한의 그 어렵고 힘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시는 동포들한테 그런 손전등 같은 그런 호롱불 같은 역할을 해주시다 믿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통일방송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지연 아나운서와 통일공감 세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통일은 끌립니다. 이 통일은 수많은 정책이나 말보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통일공감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